오늘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는 원자나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실험 방법은 외부에서 빛을 쏘아주게 되면 메탈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특정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면 키네틱 에너지로부터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의 에너지 준위가 있고 그 에너지 준위가 각각 30, 80, 200이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3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을 쏘아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올 때 키네틱 에너지는 270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300이라는 에너지 중에 30은 이온화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270이 튀어나오는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녹색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300이라는 빛을 받아서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220에 해당하는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나올 것입니다. 300 중에 80을 이온화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220을 키네틱 에너지로 갖고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빨간색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온다면 100이라는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개의 픽을 얻게 되고 이 픽으로부터 우리는 역으로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게 실험 데이터고 이 실험 데이터와 쏘아준 빛의 에너지를 주파수로부터 알게 되면은 역으로 우리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30, 80, 20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네온의 데이터인데요. 네온을 찍어보면 픽이 3군데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의 전자 배치도에서 그 3개의 픽은 각각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쏘아준 빛의 주파수를 알게 되면은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 그림은 키네틱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원리도입니다. 여기서 빛을 쏴주게 되면은 전자가 여기서 발생이 돼서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전자가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자는 전압이 걸려있는 전기장을 만들어지는 어널라이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널라이저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에 비해서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크게 되면은 이것이 위쪽에 충돌하게 돼서 이 디텍터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전기장에 비해서 너무 약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충돌하게 돼서 역시 이 디텍터가 되지 못합니다. 적절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이 파란색 전자만이 이 디텍터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어넬라이저에 가해주는 전기장의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게 되면 특정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이 디텍터에 도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서 보여준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얼마다, 얘가 얼마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건데 실제 측정하는 것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듯이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면은 중성 원자와 이온화된 원자 사이 에너지 차이가 이온화 에너지인데 우리가 실제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측정하는 것은 바로 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온화 에너지라기보다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하기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그것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랑 같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왜 언제 이게 같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전자 원자 시스템에서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은 그 각각의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전자 원자 시스템에서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에 따라 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온일 때는 전자가 다 채워져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겠지만 전자가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지게 되면은 요 각각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이제 변동이 생길 거라는 거죠. 만약에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랑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정확히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쿠프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틀리지는 않다라는 거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은 이온화 에너지를 하지만 그것이 오비탈 에너지로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쿠프만의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엄밀하게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컨피규레이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전자를 하나 떼어내기 때문에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해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들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한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X축이 원자 번호고요. Y축이 이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6장에서 이 부분이 다시 나오거든요. 이제 빨간색 부분이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고요. 파란색이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표현해 준 것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고 이게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입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얘가 잠깐 올라가다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이트로전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옥시전입니다. 이 그림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이트로전인 경우에는 2s와 2p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가 옥시전이 되면은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죠. 옥시전이 되면서 2p 오비탈과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6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와 이온의 크기.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원자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의 사이즈는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주양자 수가 커지게 되니까 R은 이제 커지게 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중성 원자가 있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떼서 캐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게 되면은 전자의 반발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혹은 유효역 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에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추가시켜서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는 사이즈가 커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작아지냐는 거죠. 상당히 커지고 상당히 작아집니다. 자, 이게 소듐의 원자거든요. 반지름이 한 2옹스트롬 정도 되죠. 전자를 하나 떼서 소듐 플러스를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데 상당히 작아지거든요. 1.9옹스트롬에서 0.9옹스트롬으로 거의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비슷하게 클로린의 사이즈는 0.99옹스트롬인데 전자를 하나 집어넣어주게 되면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얼마나 커지냐면 거의 2배 가까이 커집니다. 0.90옹스트롬에서 전자 하나를 추가시켰더니 1.8옹스트롬으로 거의 2배 정도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전자 하나 왔다 갔다 하지만 사이즈는 거의 2배가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사이즈와 관련돼서 란타나이드 컨트랙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이금속에서 배울 필요는 있지만 이 단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8장 아마 다시 나올 텐데요. 5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무슨 원소냐면은 전이금속 원소입니다. 전이금속 원소의 반지름을 측정을 해보면은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인 경우에 이런 식의 커브가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획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긴 하는데 뒤에 가면은 약간 커집니다. 이쪽 부분에 보면은 약간 커지게 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디오비탈은 5개가 있거든요. 전자 하나 추가가 되면은 5개까지는 비어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획전화가 커져서 줄어드는데 6번째 전자는 이제 이미 다른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자 간에 반발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발력 때문에 사이즈가 약간 커지는 현상이 이 뒷부분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반지름이고요. 5주기 전이금속 원소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얘는 4주기고 얘는 5주기이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하나 커져서 반지름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주기 전이금속 원소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5주기 전이금속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5주기 전이금속하고 6주기 전이금속은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1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6주기 전이금속의 반지름은 그렇게 커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란탄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란탄족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4주기 전이금속이고요. 여기 5주기 전이금속이고 문제가 되는 6주기 전이금속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얘가 그렇게 반지름이 커지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주기율표 보면은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란탄족 15개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주기율표가 바로 장주기 주기율표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대로 된 주기율표인데요. 바로 하프늄 6주기 전이금속 앞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15개의 란탄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하나 추가가 되면은 여기서 이게 4F부터를 채워주는 란탄족이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4주기 15개의 란탄족을 지나오면서 하프늄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커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15개의 란탄족을 지나오면서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커지는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4F 오비탈의 차폐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원자 번호가 1 증가하거든요. 근데 전자 수도 1 증가하거든요. 만약에 이 전자가 원자핵의 전하량을 차폐시키는 효율이 100%다. 완전히 차폐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증가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증가할 수가 없을 거. 그러니까 핵 전하량이 하나 증가했지만 전자 하나가 증가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차폐시켜 버린다면은 유핵 전하가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그렇게 100% 차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핵 전하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자가 4F 오비탈에 있는 전자인 경우에는 그 차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 더 다른 p 오비탈이나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도 차폐 효율이 100%는 아니지만 4F 오비탈은 더 차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15개의 란탄족을 지나오면서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이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코늄과 헤프늄의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두 가지 효과를 고려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코늄에서 헤프늄으로 가면서 주양자 수가 커진다는 거죠. 이것의 효과는 반지름을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헤프늄은 15개의 란탄족을 지나오면서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커진다는 거죠. 그것도 급격히 커진다는 거죠. 두 번째 효과에 의해서 반지름은 이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근데 1번 효과와 2번 효과가 교보의 상쇄가 돼서 이 4주기 전이금속, 5주기 전이금속과 6주기 전이금속의 반지름이 거의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커지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란탄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2번 효과가 왜 나타나냐면은 란탄족을 지나오면서 유핵 전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란탄 쪽은 F 오비탈을 채우는 원소들인데 F 오비탈의 차폐 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란탄족의 반지름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란탄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8장에서 2학기 때 8장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인데요.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커지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율표 아래쪽으로 가면은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진다라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나죠. 전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학은 예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예외가 나타납니다. 베릴륨과 붕소에서 보면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베릴륨보다 좀 작죠. 그 다음 나이트로전과 옥시전에서도 옥시전의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작습니다. 자, 이것 먼저 베릴륨과 붕소에서 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느냐? 베릴륨의 원자 배치를 보면은 전자 배치를 보면은 1s, 2s, 2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릴륨은 이제 2s 오비탈까지 채워지고요. 그래서 베릴륨의 이제 베큐um 레벨이라고 하게 되면은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2s에 있던 전자를 여기까지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될 텐데 붕소는 전자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2p 오비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2s 오비탈보다 같은 주양자수이긴 하지만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2p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2p 오비탈은 2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전과 옥시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이트로전의 전자 배치는 2p 오비탈에 전자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옥시전은 이제 전자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미 전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에 또 전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를 떼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자는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다른 전자에 의해서 반발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집게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전에 비해서 옥시전의 이온화 에너지는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전자를 붙여넣었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부르고 격양성은 이온화 에너지랑 같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똑같은 경향성을 보이는데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예외가 나타납니다. 요 할로겐 원소족을 보면은 할로겐 원소족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향성이라고 하면은 플로린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로린의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가장 커야 되는데 실제로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플로린의 일렉트론 어피니티.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가장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큰 원소는 플로린이 아니고 이제 클로린입니다. 왜 플로린이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예상보다 작게 나오느냐를 설명하는 방법은 플로린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전자를 추가하는데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작은 공간에 이미 전자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전자를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니까 플로린의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 좁은 공간에 이미 들어있는 전자들하고의 반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로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뭐 공부할 때 나왔냐면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계산할 때 나왔었죠. 근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이온화 에너지와는 다르게 측정되지 않은 원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비활성 기체는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활성 기체에는 전자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도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측정이 되질 않죠. 그죠? 여기 나이트로전은 심지어 음수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 도표에서는 나이트로전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음수로 표현하지만 어떤 책에는 이제 측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로전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경향성을 보면은 베릴륨에서 카본으로 가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그러다가 나이트로전이 되면은 갑자기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옥시전, 플로린이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왜 카본은 갑자기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커지다가 나이트로전이 되면 또 갑자기 줄어드느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요거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비활성 기체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고, 비활성 기체는 우리가 굉장히 안정된 구조라고 배웠죠. 근데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이 완전히 채워진 것도 물론 안정된데 반쯤 채워진 경우도 상당히 안정되다라는 겁니다. 다 채워지는 것은 문제가 안정되지만 반만 채워졌을 때도 상당히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이트로전과 카본의 전자 배치를 보면 나이트로전이 바로 반이 채워져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로전은 비활성 기체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안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로전은 이미 굉장히 안정된 전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바깥에서 전자를 하나 추가로 집어넣어주려고 하니까 별로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작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카본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가 하나 들어와서 여기를 채워주기만 하면은 굉장히 안정된 전자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 들어오는 것을 매우 반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본 일렉트론 어피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하나만 채워주게 되면은 안정된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나이트로전은 이미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전자 들어오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채워져 있는 비활성 기체인 경우도 물론 안정되지만 반 채워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안정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S오비탈, P오비탈뿐만이 아니고 D오비탈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이 전이금속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보면은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했는데 스칸디움, 타이타늄, 바나듐 가다가 크롬이 되면 갑자기 커집니다. 1365에서 1592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크롬의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크냐라는 겁니다. 자, 크롬의 2차 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2차 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크롬 플러스에서 전자를 하나 더 빼어내서 크롬 2 플러스를 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예상보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크롬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3D5이고요. 크롬 2 플러스는 3D4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반쯤 채워진 오비탈은 상당히 안정되다는 거죠. D오비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크롬 플러스는 D오비탈이 반 채워져 있는 전자 배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롬 플러스는 이미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빼어내려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3차 이온화 에너지는 또 크롬이 아니고 망간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건 똑같은 이유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3차 이온화 에너지는 망간 2 플러스로부터 전자를 하나 또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망간 2 플러스는 이미 3D5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려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S오비탈, P오비탈 뿐만이 아니고 D오비탈에서도 반 채워져 있는 구조는 상당히 안정된 구조다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이금속 배울 때 아마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